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 경제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전남 내 대규모 농업시설이 들어서고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잇따른 투자로 협약 체결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전남이 핵심 시책으로 내세운 블루 이코노미 사업 추진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해줄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관련된 이야기 김판진 초당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잇따른 투자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전반적인 부분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0년 새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수가 부족한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대규모의 투자 협약 소식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의 대기업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매우 부족하죠. 광양의 광양제철소, 그리고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 LG화학이라든지 GS칼텍스, 또 GS에너지, 롯데케미칼, 또 서남권에서는 삼호현대중공업 등이 대표적인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기업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 기반이 취약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라남도와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LG화학, GS칼텍스와 납사 분해 시설 및 올레핀 생산 시설 등 공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총 5조 2천억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롯데케미칼과 GS에너지와 8천억 원을 투자해서 석유화학 합작사를 설립하자는 투자 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여수산업단지는 동북권을 넘어서 전남을 대표하는 국가산업단지인데요. 특히 얼마 전 정부에서는 2020년 경제 성장률을 2.4%로 좀 제시를 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2.4% 달성은 회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계은행에서도 2.2% 이하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대규모의 투자 협약 소식은 매우 희망적이다. 또 청신호, 경제의 청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의 대기업들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내용이 적용이 된다면 135명의 직접 고용 효과가 나타나고요. 또한 7천여 명의 간접 고용 효과가 나타나서 대기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증가가 되겠고요. 그에 따른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1조 원의 매출과 또 1,000여 원의 영업 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우리 지역 경제에 활로를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에 따른 효과를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요. 첫째는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나 지방 경제, 그리고 올 한 해도 결코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공격적인 경영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고용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동북권 지역 경제에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주력 산업인 화학이나 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그에 관련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동북권의 경기가 완만하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침체되어 가고 있는 전남 동북권의 소상공인이나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에게
그 숨을 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서민 경제의 부활이라는 또 차원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의 투자 협약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대 효과까지 이야기를 좀 쭉 들어봤는데요. 예, 예. 그렇다면 여수산단의 대기업의 투자로 지역 동종업계의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혹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동북권에 밀집되어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 협약에 따른 다른 지역, 그러니까 서부권이나 중부권에 있는 경쟁 기업들이 어떤 그 손실을 보지 않을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 뭐 LG화학이라든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뭐 GS 칼텍스, 뭐 케미칼, 또 이런 에너지 이런 산업들은 사실 그 지역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권이라든지 서부권에는 그와 같은 화학이나 에너지 사업이 특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경쟁력인 부분에서 경쟁이 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로 인한 우리 다 지역의 어떤 손실, 피해는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행히 이제 손실이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 부분은 좀 다행인 것 같은데요. 이번엔 농업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합니다. 예. 네, 올해 전남은 농업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예. 그중에 이제 스마트팜, 이 농업 시설이 착공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마트팜 어떤 건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스마트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 수산물, 축산물을 생산해서 가공, 판매, 유통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인공지능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고도의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시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최신의 농업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은 뉴팜 테크닉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이나 임업 그리고 수산업, 뭐 축산업을 과거에는 손으로 직접 생산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최근에는 기계화로 넘어갔죠. 그래서 수공에서 기계화를 넘어서 이제는 인공지능을 갖춘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생산에서부터 판매, 유통까지 일어나서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 농축산업의 발전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농업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스마트팜 사업은 1개소에 한 1,000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전국에서 전라남북도 그리고 경상남북도 4곳이 지금 선정이 되어서 스마트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에 지금 한 1,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스마트팜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효율적이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부의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된 그 상황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도 초기이지만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기반 조성 착공 과정에서도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반대가 좀 극심한 상황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건설업자만 배부르게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고요. 전북 김제 같은 경우는 농어민뿐만 아니라 농민 단체 또 시민 사회 단체, 특히 그 환경 단체들이 환경 훼손 또 뭐 자연 파괴, 뭐 자연 훼손, 환경 파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스마트팜 밸리 조성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이 고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이나 또 농민단체들이 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한 처음에 정부가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최근에는 정부가 예상했던 그런 투입된 예산이 제대로 적용이 되느냐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처음에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미처 좀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대의 이유 또 반대의 상황을 크게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 농민들이 그러니까 스마트팜 그 조성 사업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그 농민들의 반대가 아주 극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농민들의 반대가 아주 굉장히 좀 심하고요. 둘째는 환경단체들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훼손이라든지 환경파괴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농수 관련해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환경단체들은 다른 선진국의 환경단체들에 비해서 매우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어떤 국책 사업이나 지역의 중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멈추게 된 거나 아니면은 그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흑산도 공항의 지금 건설 관련해서 환경단체에서 심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스마트팜 밸리 사업 같은 경우도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주춤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국책 사업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스마트팜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초기에 예정했던 그런 예산이 투입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는 초기에는 사후 관리는 이제 스마트팜을 조성을 해서 그에게서 나오는 임대료로 충당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 투입에 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팜 사업은 우리나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문제지 성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정부의 스마트팜 사업이 우리 전라남도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 우리 전남이거든요.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스마트팜 사업으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받은 도는 우리 전남이 아닐까. 그래서 올 새해에는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 큰 기대를 가져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더 지역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많죠. 고흥군의 경우 이제 전라남도의 스마트팜 밸리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고흥군의 같은 경우도 창업보육센터라든지 그리고 또 실습 농장이라든지 농수산물 가공 또 산지 유통센터가 조성이 되면 일자리 창출은 당연하고요. 또 외지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흥의 지역 경제는 분명히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PPA가는 고흥 지역의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다는 겁니다. 고흥뿐만 아니라 고흥과 인접해 있는 벌교라든지 고성 같은 경우, 또 나아가 순천까지도 스마트팜 밸리 조성 사업의 성공으로 인해서 그 인접 지역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뭐 블루 이코노미는 교수님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 이코노미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 이코노미 얘기를 하죠.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고
있고요. 특히 이 전라남도의 김영록 지사님께서 블루 에코노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 블루 에코노미 선포식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축사도 해주셨었는데 그만큼 블루 에코노미가 우리 전남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자, 그럼 블루 이코노미라는 게 뭐냐? 바로 이 푸름을 이용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켜 보자는 겁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푸름, 파랑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청량함? 네, 그렇죠. 예. 뭐 청정, 무공해, 친환경, 맑고 깨끗함, 뭐 바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바로 이런 이미지 하면 전남이 가장 먼저 떠오를 거거든요. 친환경 농산물 또 풍부한 그 다도해를 끼고 있는 청정 바다의 수산물 이게 전남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전남의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겁니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블루 이코노미 6대 과제 가운데서 부분 가운데서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블루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양광 또 풍력. 전라남도와 신안군이 얼마 전에 10조 원의 그 투자 협약을 체결을 했고 굉장히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고요. 둘째는 이제 블루 관광, 블루 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라남도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목포 같은 경우는 근대문화유산과 또 관광을 연계해서 또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수 같은 경우는 마이스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해양관광도시로 육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완도 같은 경우는 치유산업, 해양치유산업의 메카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남해안을 크루즈로 연결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블루 농산물, 농수산물은 뭐 다 아시겠지만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또 청정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의 메카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인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전남 지역 경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북권의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이나 에너지 산업은 분명히 올 한 해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동북권의 경제도 완만하게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이라든지 블루 에코노미 사업도 정상적인 궤도로 추진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전남 서남권입니다. 바로 전남 서남권의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산업 그리고 또 수산자원의 고갈에 따른 수산산업의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제가 본 프로그램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2015년 한 해 조선업에서 실직한 실업자가 12,000명입니다. 한 해에 12,000명. 2019년 6월 1일 자 현재 신안군의 인구가 4876명인데 신안군의 인구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한 해에 목포에서 조선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자리를 잃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2016년, 2017년 40대 목포 지역의 40대 자영업자 창업률이 전국의 최고를 차지할 정도로 그만큼 40대 창업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는 바로 조선업의 침체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조선산업 침체에 따른 또 수산산업 침체에 따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2020년에는 좀 더 다양한 정책들로 인해서 전남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들려오는 더 많은 긍정적인 소식들로 전남 경제에 활력을 더해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라남도는 17개 전국 시도 가운데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고흥군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었죠. 이에 따라 고흥군은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는 젊은 세대를 확보하기 위해 실행한 인구 정책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올해에는 무안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정행준 초당대 교수 그리고 박문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농촌의 인구 문제가 이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제 저는 보성 강진 장흥의 외곽 지역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낮에는 체감하지 못했지만 밤이 되니까요.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빛도 없고 또 그 흔한 들짐승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고요함이 아닌 음산한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듯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작금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수도권보다는 지방, 그리고 도시보다는 농촌, 또 중심지보다는 외곽 지역이 인구 소멸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농촌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인구 문제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다시 말해 농촌 지역은 출산 문제 이전에 결혼하고자 하는 대상 자체, 즉 20, 30대 젊은 세대가 지역에서 거의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어떤 젊은 세대들도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이주한다든지 또 자녀 교육이나 의료, 또 문화, 또 생활 등의 편의시설들이 부재로 갈수록 농어촌 지역에서는 신생아의 울음소리를 듣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농촌 지역은 해를 갈수록 젊은이들의 이탈로 고령화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농촌 소멸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농촌 지역의 인구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전남 지역 중 인구 감소 문제가 제일 심각했던 고흥이 실행한 인구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구와 관련해서는 이제 전라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신안, 한평, 보성 그리고 이제 고흥이 그 중에서도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실례로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만 목포 같은 경우에도 올 초 인구가 23만 2,3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22만 9,900명 정도로 무려 이제 3,000명 정도가 이제 감소했고, 전라남도 인구로 놓고 본다면은 188만 3,000명에서 186만 5,000명으로 17,000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고흥군의 인구 같은 경우에는 2000년 10만 1,000명에서 올해 11월이죠. 기준으로 봤을 때 6만 5천 명, 무려 35%나 급감을 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그 상황에 놓여 있고요. 또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은 고흥군의 고령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유가 뭐냐면은 청년 인구가 그만큼 인구 대비 청년 인구가 이제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령화 수치가 그만큼 높고, 그리고 지역 소멸 위험도 이제 전국에서 무려 이제 2번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 청년 정책관실이 있어서 인구 문제 관련해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흥군이 228개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인구 정책과를 신설을 해가지고 인구 정책 종합 대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과에서는 그 이제 유입 인구의 정착 지원, 그리고 청년 지원, 그리고 이제 출산 양육 지원 사업 등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고흥군은 인구 정책 5개년 이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가지고 인구가 유입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고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또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과 관련해서는 도시민들이 고흥에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귀촌, 귀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마련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민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 환경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명문고 육성 그리고 특성화고 육성 사업 등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내사랑 고용기금 등을 마련해서 100억 규모로 마련해 가지고 청년 창업 그리고 지역에서 가업을 잇는 그러한 청년들이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실제로 그 민선 7기 들어서 그 1,200여 호가 넘는 그러한 이제 인구 유입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출산 양육 정책의 결과로 지난 해보다 출산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전라남도의 인구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감소폭을 이제 기록했거든요. 이 영향을 고흥도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약 1,000명 정도의 인구가 이제 감소된 걸로 나타났고요. 전년도의 어떤 전라남도 인구 감소폭 대비해서는 그나마 이러한 정책들의 성과로 해서 굉장히 선방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에서 시행한 정책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새해부터 좀 바뀐 정책들이 있을까요? 고흥군에서 2020년 맞이해서 이 귀농 귀촌 그리고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이제 영 푸드밸리 신활력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국비 지원 사업이고요. 국가에서 70% 지원해 주는데 70억 규모로 해서 이번에 이제 국비 49억 원이 확보되고 이제 고흥에서 이제 자치부담금해서 7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앞서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이 신활력 프로젝트 1, 2기가 한번 시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역의 대표 생산물인 유자의 생산 그리고 가공, 유통 등을 통해서 어떤 지역 내 산업의 활기를 불어넣어보자 하는 이런 사업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실행되는 이제 영 푸드밸리 신활력 프로젝트는 마찬가지로 유자 관련 그리고 지역의 농수 특산품 관련해서 이 부분을 청년 문제 그리고 인구 문제하고 연계해서 청년이 이러한 사업들로 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고 그리고 이 지역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지역에만 묻지 않고 그 어떤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유통 과정을 개선해서 정말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보자라는 이런 사업을 고흥에서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년 부부 유턴 정착 플러스 장려금 지원 그리고 그 청년 세대가 지역 내에서 문화를 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청년 유턴 고향 사랑 사관학교 운영 등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머물면서 좀 좋은 양질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양육 관련해서는 웨딩 촬영비 지원 그리고 이제 출산 보조금 지원 그리고 25개월 미만의 유아나 아동에 대해서 유아죠. 25개월 미만의 유아가 고흥으로 전입에 들어오면은 똑같이 출산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맞춤형 시책들을 올해 이제 내년에 고흥에서 펼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인구 청년 정책관실 예산이 올해 예산이 106억 원 정도였는데 내년 예산은 약 33% 정도 증액이 된 142억 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구 소멸을 막을 방법과 그리고 이제 인구 유입 지원 그리고 청년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서울의 양재 AT 센터에 우리 전라남도에 귀농어 귀촌 종합 지원 서울센터가 있습니다. 올해 신설을 해서 이제 내년에도 운영을 하는데요. 실제 올해 그 전라남도에 유입되는 귀농어 귀촌 인구의 그쪽에서 이제 정년을 마친 그러한 세대들이 전라남도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교육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올해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올해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북에서는 저희 전라남도보다 먼저 이제 시행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전북으로 또 갔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그 분들이
우리 전남이 유입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등의 주택 마련 관련해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 그리고 이제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대정부 어떤 활동 등을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도 전남도에서 또 세웠고요.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청년 센터 등을 여러 곳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이 그곳에서 어떤 문화적 체험을 하고 그리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전남도에서 또 내년 예산에 많은 금액을 또 반영을 했습니다. 네, 이제 고흥군 그리고 전남의 인구정책 사업들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무안군 이야기로 좀 나눠볼까 합니다. 무안군도 지방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전남에서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 인구가 증가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증가보다도 오히려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1992년 우리 전라남도 인구가 228만 명이었습니다. 현재의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남도 또 전라북도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 200만 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만 보더라도 전라남도 인구가 186만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그 내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가 전남이었습니다. 전남이 무려 22.4%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지방 소멸 위험도가 전남이 제일 높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인구학적 세태 위험 단계 지짐을 나타내는 지방 소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또한 전라남도가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0.47, 즉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방 소멸 지수가 0.50 이하일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도시는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은 저출산, 고령화, 또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 방금 우리 박문옥 또 도의회 의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인구 소멸 지원 특별 법안의 주 내용이 바로 건축 규제라든지 또 지방세 감면, 또 도로망 확충, 또 청년 공무원 채용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와 또 경상북도와 함께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굉장히 두 기관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앙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이런 법 제정에 대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이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는 겁니다. 교육이 잘 된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내가 어떤 소득을 많은 소득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다. 아니면은 뭐 다른 여건이 좋다. 그러면은 결코 이제 이 지역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건데요.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이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의 내용이 크게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그리고 교육, 일자리, 그리고 뭐 복지, 보육, 그리고 어떤 기업 유치, 세제 혜택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다른 곳에 있던 기업들도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그쪽에서 거주하던 사람들도 들어올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우리끼리 외쳐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인구가 늘고 있는 수도권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지역이 양보를 해주고 지역이 살아야지 우리 수도권이 산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좀 그 어떤 대응을 해야 될 문제고요. 저희 전라남도 그리고 경상북도가 이제 먼저 시작했는데 다른 시도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연합해서 중앙 정부에 이제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이제 정부나 지자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수도권의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인구 확보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분명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부작용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부작용 부분은 이쪽 이제 우리 서부권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동부권에 가면은 겨울철만 되면은 인구가 뭐 철새도 아닌데 철을 따라서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예. 실제로 이제 순천 이번에 이제 순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곳곳에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어요. 여수와 광양은 뭐 인구를 빼가지 말라. 그리고 이제 순천에서도 순천 주소받기 운동에 동참하자. 이런 현수막들이 걸렸습니다. 왜 걸렸냐면은 인구와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죠. 결국에 예산과 관련해서 인구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4개 분야 6개 항목이 있어요. 예산에 관련해서. 이 중에서 12개 정도가 인구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결국에는 인구수가 빠지면은 예산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과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이하의 수로 내려가면은 실국이 하나씩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 기준이 되는 게 또 연말이고 하니까 연말만 되면은 옆에 있는 인접 지역에 인구를 빼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위험성이 있는 게요. 우리가 이제 위장전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문회에서도 봤다시피 상당히 좀 엄격하게 요즘 이제 그런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불법적인 위장 전입을 어떻게 보면 행정관청에서 자기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돼야 되고요. 네, 아무래도 인구수에 따라 예산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또 인구 감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지방 소멸, 또 농촌 소멸은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지방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수도권의 과밀화를 분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전 부지에 대한 파격 지원, 또 각종 규제 지원, 규제 완화죠. 또 세제 혜택 지원 등의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는 결국 지방과 농촌이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다는 것과도 일맥을 상통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거주민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우리 또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비 지원, 또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등의 파격적인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인구 확보를 위해 올바른 정책의 필요성 또 중요성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은 소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인구 감소를 적극적이며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지역과 농촌의 소멸은 지역과 농촌만의 문제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수도권을 비롯한 국가의 존립 근거까지로 그 논의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국가 안보에까지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는 인구청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구청을 반드시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지난 우리 13년간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43조 원을 투여했습니다. 143조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합계 출산율 저하와 동시에 지방 농촌 인구 붕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대통령 직속이라든지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인구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권에 관계없이 인구 문제에서만큼은 통일되고 일관된 정책 집행이 추진돼야 하고요. 또 이러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초석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인구청 설립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구 확보를 위해 무분별한 정책을 실행하기보다는 올바르고 다양한 맞춤형 정책들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가 완화돼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